계리직 관련 우리 한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리직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마지막 3강이 되기 때문에 끝에 3강일 수도 있고 새로운 1강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리직은 한자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문제 그 이외에 다양한 우편 및 금융 상식과 관련된 한자들도 제가 엄선해서 교재로 구성을 해 놓았고요. 이 강의 시간에도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리직은 사실 국어시험 문제가 없는 직렬이고요. 한국사 뒤에 상용 한자가 두 문제 붙어 있죠. 19번, 20번에 붙어 있는데요.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들, 기초 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용 한자 부분에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대부분은 안타깝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 한자 때문에 합격했다. 한자로 인해서 정말 합격한 것 같다라고 변별력이 뚜렷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특강을 전체 35강으로 구성을 하면서 일행직 또 그 이외의 다양한 직렬들도 한자가 필요하지만 그 두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마찬가지로 기초 영어도 여러분 두 문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자에 대해서 집중해드리자라고 해서 특별한 3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계리직입니다. 한자를 써놓은 것처럼 계산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직분 그런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흔히 우정서기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체국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돌보아 주시는 약간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연령이 점점 내려가면서 일이 좀 편하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괜찮은 공무원 일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2년에 한 번 꼴로 보통 계리직을 이렇게 임용을 하고 선발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1년 단위로 2018년, 2019년 정도가 또 매년 뽑기도 해서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쁨이 있었고요. 또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경쟁도 치열한 상태인 만큼 한자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뭐냐? 기출문제는 또 하나의 예상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근 치러진 12개년 동안에 14문제입니다. 그 14문제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것이 일반 직렬과 구별되는 정말 우편 및 금융 상식과 관련된 용어들 우편물 배달의 기본 원칙들 이런 것들이 한자 문제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그 직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렬들, 7급 준비하는 다른 직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보면 정말 어려워요. 이 용어가 어려워요. 이건 정말 계리직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한자예요 라고 하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한자어들도 있으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직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함께 일석이조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로 여러분에게 우편 및 금융상식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그 기출문제들을 모두 한자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문장이 한글로 나올 때는 전문용어로서 알기 쉬운데 문으로 되어서 변환이 됐을 때는 좀 생소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도록 최근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일부 제가 부분 발췌를 해서 변환해 놓았으니까 한글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근 계리직 기출 현재 강의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4개년 그리고 그러니까 12개년의 14문제를 바탕으로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 유형을 분석했더니 결과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 자체의 도금과 표기 문제.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한자,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한자어 400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휘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어떤 안타까워하고 저 한자 하나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보신다면 성실한 여러분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성실하게 보신다면 분명히 한자에서도 그 한 문제 또 두 문제 정말 한자 급수시험 기준으로 말한다면 2급, 3급 되는
하는 아주 최상위 분들도 어려워하는 한자들이긴 한데요. 계리직의 직렬을 믿고 관련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표기 도금 문제가 5문제 평균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한자 성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한 문제 정도는 약간 덤으로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자 성어가 나와준다면. 한자 성어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때도 있었지만 당연히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다양한 시험들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한자 성어의 비중이 높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출제진들의 의도가 정말 골탕 먹이려고 이건 다 틀리려고 이건 찍으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라도 공부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자 성어를 넣어주기 때문에 한자 성어 역시 한글 없이 한자 성어의 표기가 바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의미를 쭉 풀어서 나올 때도 있고요. 다양한 보기 등과 지문들과 연계할 수도 있고 밑줄 속의 성어가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한자 성어의 표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자 성어도 다행히 우리 한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자 성어를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한자 성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자 성어와 관련된 문제도 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쩌면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게 한문에 관한 겁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된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유형부터 문장의 구조 같은, 그래서 예전에는 7급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나왔었고요. 최근이라면 제2외국어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의 제2외국어에 한문 과목이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문장 구조, 정말 어조사를 어떻게 쓸 거냐, 접속어는 뭐냐, 해석상 순접이냐 역접이냐, 아니면 문형을 기준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심지어는 역시 부정문이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형까지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도 더듬더듬 해서라도 뭐냐라는 것을 몇 가지 아는 것 중심으로 좁혀갈 수 있도록 제가 역시 다시 한번 12년간 치러진 14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강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문 교재 역시 여러분에게 한자 교재 역시 한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제가 하나까지는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없지만 문제를 통해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며 아울러서 역시 교재가 우리 계리직에 매우 적합하도록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문제, 4문제, 무려 5문제의 한문 문제가 그러나 아주 최근에는 또 출제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급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사혁신처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이 너무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것 같아서 이유는 5급 행시 같은 거 이런 데 한문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급 시험에서도 아주 최근에는 이런 한문 문제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리직에도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 그럼 다음 시험에는 한자 한 문제, 한자 성어 한 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가 나와준다면 여러분이 그중에 한 문제는 실력으로 맞힐 수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정말 운이 좋아서 범위를 좁혔더니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좁혀 놓아서 정말 그때 감을 잘 활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2문제를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죠. 자신이 없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리직 상용 한자 5가지 문제 유형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음절과 삼음절의 상용 한자의 표기가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용,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한 발만 걸어가도 아니면 손만 뻗어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음절 또는 삼음절, 대부분은 이음절이죠. 그런데 90% 이상의 이음절과 또 우리 계리직 시험에서 보니까 삼음절, 심지어는 사음절까지도 한자어가 출제되더라는 거예요. 표기와 도금 중에 거의 표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상용 한자의 문제들 역시 그중에 가장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이음절 볼 때마다 이렇게 돼 있구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객관식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시고 써보지 않아도 쓸 줄 몰라도 보고 읽고 눈에 익히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한자어 400이라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해 주세요. 이음절, 삼음절, 상용 한자의 표기가 있고요. 자, 2번째,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리직과 관련된 우편 및 금융 상식 관련 한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일반도 있고 한국사도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금융과 우편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업무들 정말 우편도 금융도 회계도 그러면서 다양한 관리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능력자이시거든요. 뛰어난 분들, 그 전문적인 영역에선 잘하시는데 한자만 약해서 좀 걱정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겨내 보자라는 겁니다. 도전해 보고요. 자, 세 번째, 한자 성어의 의미와 쓰임이 출제된다라고 했으며 최근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한자 성어 400, 또 기출 성어들, 다양한 성어들도 낯선 성어들도 공부해 주시면 객관식으로 분명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이라고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인데요. 그 중에서는 좀 평이하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와 문형이 출제된다고 했어요.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명령문이냐 이런 것도 어조사와 관련되고요. 맨 마지막 종결의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조사 어라든지 어조사 이라든지 이런 게 때로는 역접이거나 순접 또는 비교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해석과 관련되는 문장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 때문에 오히려 한자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문 때문에 아예 상용 한자를 외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음절, 삼음절의 한자 그리고 한자성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뻗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서 최소 우리가 지금 3강을 하는 거지만 계리직에 한해서는 전체 강의가 35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여러분이 60세까지 정말 어떤 그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랑스러운 계리직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계리직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자까지도 제가 한번 쭉 변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하다라는 것 뒤에 상계라고 하는 한자가 또 나오게 되고요. 리 바로 이치인데요. 여기서는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한 직분에 해당하고 직업에 해당하는 기출이라는 말이 이미 기자 나올 출자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또 다른 예상 문제니까 우리에게 고마워. 제가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다 다시 문제로 바꾸고 해설까지 정답과 오답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오답까지 충분히 있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4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자 표기가 틀린 것은 이 2019 계리직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 1, 2, 3, 4를 보니까 생활 속에서 들어본 듯한 말들이 있죠. 이것은 금융 및 우편과 관련된 우편 및 금융과 관련된 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 속의 한자어인데 한글 없이 주어서 표기가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답 3번을 보면 공인이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인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인이고 그런 사람 우리는 공무원 공인이 되겠죠. 뭐 연예인들도 공인이다.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무리를 일으키다. 사실 우리가 이 어절로 무리를 일으키다라는 걸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런데 한자를 보았더니 원래 이 물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 물체, 사물 할 때 쓰는 물이기도 하는데 뜻 중에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도 하나의 물체이잖아요.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상이 있는 형체, 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물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자를 보니까 요 한자 하나 문제였는데 이 한자가 의심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한자로 가더라도 마음 심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의심이라는 한자이거든요. 의심할 의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일으키다라는 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서 뒷공론이라고 하잖아요. 숙덕공론이라고 하거든요. 숙덕되면서 저 사람이 말이야 그랬대. 저런 나쁜 일을 저질렀대. 무리를 일으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를 일으킨다 이므로. 이것은 의심하다라는 거하고는 뜻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칠판을 보시면 이렇게 변환을 해드리면서 물의의 의, 의논할 의자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의라는 한자어만 가지고도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뜻의라고 하는 의가 있기는 하죠. 뜻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의로울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의로울 의. 그래서 역시 의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정의로운 사이, justice의 정의로울 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논할 의자에다가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언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의논할 의라고 했다는 거죠. 의논할 의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시 의에서의 주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아니면은 국회의장, 체어맨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토의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토론과 토의 할 때도 이 의자를 사용하게 되며 자, 이제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물의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물의를 일으키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였어요. 자, 이것이 의자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우리 했으니까 여러분이 허공에 써보시는 연습 아주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바로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의심할 의라는 것도 한자로 써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다양한 의라고 하는 한자어들이 있을 때 한번 모아서 써보시고 그러면서 역시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음절로 양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외에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은 무리를 일으키다의 의자가 의논할 의였고요. 자,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빈번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이네요. 그래서 자주 빈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번성하다라는 의미에서의 번성할 번이 그래서 많다라는 이야기죠. 많을 번이라고도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 도수가 잦은 것을 자주 빈자로부터 비롯해 빈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데 머리를 돌리면서 가는데 자주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 3번에서는 딱 하나, 무리의 의가 의논할 의냐, 의심할 의냐. 자, 지금 이렇게 하나만 외워두어도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의심을 가지고 또 어떤 단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하던 4개의 의 가지고도 최소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1번에 패를 잘못 돌려 파투가 났다라고 말이죠. 얘는 패가 되고요. 파투라고 하는 거. 원래는 맞춤법으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국어 문제인데 종종 파토가 났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토. 절대 안 되고요. 파투가 난 것이 화투가 되어 꽃놀이죠, 사실. 그래서 화투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스톱도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싸울투, 전투할 때 쓰는 싸울투인데, 싸움이 깨졌다는 거죠. 깨뜨릴 파. 그것을 파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가차없이, 즉 사정을 보아주는 것을 가차라고 하는데 사정을 보아주는 것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한 벌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자로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4번에 주의가 이제 의자 나와요.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는 ADHD라고 이야기하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산만입니다. 사실 현재 1강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지만 앞에서 강의를 듣고 기출 50문제를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의는 기출의 답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쏟을 부자, 쏟을 주자 그리고 부을 주자를 물수변과 함께 포함하여 2번이나 지금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2번이나. 그래서 이것이 다시 쏟을 주라고 했고요. 물을 부어 놓았어요. 부을 주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제 쏟을 주 들어가는 단어 주의 좋고요. 주입 있고요. 주목 했고요. 여기에 주시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쏟아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부어서 보는 거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이야기죠.
주목, 주시 알겠죠? 주의, 집중.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산만이라는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 다시 한번 모을 집자와 그리고 가운데의 중자를 포함하면 집중과 산만. 집중력이 좋아요. 산만해요. 딱 이것만으로도 또 다른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한자 봐주세요. 흩어질 산자에 흩어질 만자를 역시 썼더라라는 거죠. 산만의 만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만연하다 할 때는 만연에는 풀초변이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넝쿨처럼 퍼지는 것, 퍼질 만자와 물이 흩어지는 것을 구별하면 분명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의주시합니다. 예리할 예자, 날카로울 예자죠. 그래서 예의주시합시다. 날카롭게 뜻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틀린 것은 딱 하나 무리가 되겠고요. 한글로 이렇게 바꾸어 드렸습니다. 공인이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다.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무리를 일으키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은 틈틈이 찾아보는 거죠. 사전을 찾으면서 아, 무리가 저런 한자구나.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논하다, 의논하다라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한자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아까 우리 빈번이라는 단어가 한자어 400에 이미 159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주빈자, 번성할 번자, 많을 번자를 통해서 번거로울 정도로 도수가 잦은 거예요.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 것을 빈번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끼워 보았습니다. 자, 빈번이란 한자가 물론 위에 비중도 또한 더불어서 빈축을 샀다, 비난을 받는 것, 빈축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2번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계리직 문제구나. 즉, 그러니까 우편 및 금융상식과 관련된 우편 및 금융상식과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 문제를 정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렸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편 및 금융상식 공부하면서 상용 한자도 추가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으로 공부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1번 같은 게 바로 우편물 배달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건데요. 자, 이제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 2번 2019 최근에 치러진 계리직 문제라고 그나마 가장 최근 치러진 문제라고 보더라도 결국 이 두 문제가 한자의 표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맞는 것은 정답 2번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두 개의 한자어를 주었군요. 기타 예금의 소멸 원인으로는 변제공탁,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여러분이 훨씬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중에 변제 공탁입니다. 공탁소에다 물건을 맡겨서 돈 같은 걸 맡겨서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을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자를 보니까 변자를 보니 나눌 변자가 지금 보였네요. 나눌 변자, 분별할 변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누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면제해 주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이라는 말이. 물론 쟤는 건널 제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제주도 할 때 쓰는 제자, 이바지할 공자, 맡길 탁자가 된 거죠. 특히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맡길 탁자는 여기저기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겠죠. 신탁이라고 할 때도, 부탁이라고 할 때도, 아니면 흔히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고 하죠. 맡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부탁하다라는 느낌의 신탁, 청탁, 부탁, 이제는 공탁도 이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변제공탁 한자 맞고요. 이제 변자는 이게 칼도 변이 있기 때문에 나눌 변이라고 앞에서부터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 잘할 변자와 구별하기라고 했어요. 말씀원 변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상계의 계리직. 그래서 계리직이라고만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자로 써보면서 아, 내가 계리직이야. 계리가 그런 거야. 계산하고 또한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자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상계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상자를 통하여서 셈을 비기는 거.
영어로 말하면 쌤쌤이라고 했어요. 상쇄라는 말도 있죠. 상계, 상쇄, 이익과 손해가 서로 비기는 것,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상계했다, 상쇄했다라고 해서 원래는 상쇄라는 말까지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잖아요. 이제는 서로상은 알겠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죽일 살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죽일 살이 아니라 덜다라는 의미에서의 덜쇠라고 읽으면은 셈을 비기는 것, 셈을 덜어서 갖게 하는 것을 이익과 손해가 상쇄되었다. 결국은 100원을 빌렸는데 나에게 내가 또 100원을 내가 친구가 나에게 빌려갔는데 내가 또 100원어치를 빌려오게 되었다면 셈이 같아지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서로 상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오답들을 다 살펴볼 건데요. 1번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의 정당인데 얘는 정할 정자거든요. 고정되었다. 고정관념, 정착했다 할 때 정할 정자고요.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게 받았다.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죠. 정당하다. 정당하게 받은 수령인 이렇게 하는 거죠. 옳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정당한 거예요. 따라서 바를 정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서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을 날인, 보통 지문 날인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누를 날이라고 하는 거, 역시 저랑 공부한 바가 있어야 돼요. 누를 날을 쓰게 되면서 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엄지손가락 무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한자어 400에서 말이죠. 자, 그리하여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렸고요. 자, 3번도 국제 반신 우표권 제도를 이용하면 역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것 아시죠? 자,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얘는 맞았네. 반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표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국제 우편 같은 거 보내는데 내가 돈 드니까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 나에게 돈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동봉해서 봉투에 넣어주는 게 바로 우표권.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순화어에 의하면 회신 우표권, 국제 회신 우표권이라고 순화하도록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회신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돌아올 회자를 포함해서 신호가 들어가는 회신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보통은 반신 우표권이라고 많이 하죠. 자, 이때는 되돌릴 반자를 지금 쓰죠. 반반자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반자가 아닙니다. 책받침이 있어서 걸어가는, 뭔가 움직이는 이게 되돌릴 반자가 되겠습니다. 저 우표도 당연히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부담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담자가 틀렸네요. 이것은 질부자에다가 이 담자가 뭐냐면 쓸개 담자가 나왔어요. 쓸개 담자.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곰의 쓸개, 그걸 뭐라고 해요? 웅담이라고 하죠. 웅담. 그래서 이것은 쓸개 담자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한자성어로도 연습할 수 있었네요. 풀섭에 누워서 쓸개를 씹어 먹는 것, 고생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와신상담한다고 하죠. 하지만 부담에 갑자기 쓸개가 나오면 안 되죠. 이 신체 관련 한자가 여기에 보여요. 다룰 자처럼 보이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담이라고 할 때 담자는 이제 이 왼쪽의 변 때문에 틀린 거라서 뒤에서 고쳐드리겠지만 손수변만 들어가면 돼요. 손수변만 들어가서 이것을 멜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등에 지는 것처럼, 등에 매는 것처럼, 이게 좀 부담이죠. 무겁잖아요. 부담돼요. 맸다. 손으로 맸다라는 손수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손수변의 부담이. 아까 올바르게 정당이라는 발을 정자, 이렇게 틀린 것들을 고쳤다라는 것까지 화면으로 보시면 시각적인 좀 효과가 있겠죠. 자, 4번은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틀렸던데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이야기하죠.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채, 그러한 권리를 뜻하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합니다. 이때 사채는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이게 개인적인 사채를 썼다, 빚을 썼다, 개인 사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부자가, 얘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부탁할 부네요. 부탁해요 이 덕화, 부탁할 부가 아니라 부사권이라는 것은 결국 부사체라고 하는 것은 붙을 부자를 써줘야죠. 왼쪽에 좌부 변이 하나만 더 들어가야 되는 붙을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경과했다라는 것도 사실 교묘한 함정으로 주었는데 이런 한자가 없어요. 경과. 보통 시간이 경과되었다. 1시간이 1년이 경과되었다 할 때 경자가 이것은 지름길. 따라서 지름길 경자. 보통 빨리 간다라는 의미에서 빠를 경자, 빠를 첩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지름길을 뜻하는 두 사람이 가니까 지름길로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빠를 경자, 빠를 첩자도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은 지날 경자를 써야 되니까 시일로써 보통 배를 짜기 할 때 날줄과 시줄이라고 해서 오고 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를 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날 경자가 되겠습니다. 지름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지날 과자의 경과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번은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신주 인수권 받는 게 받을 숫자 아까 우리 했어요. 줄 거냐 받을 거냐 줘야 된대. 손이 있으면 주는 거, 손이 없으면 받는 거. 이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붙을 부자를 썼고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다에 지날 경자를 썼다라는 거죠. 자, 제가 사실은 천천히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설명하지 않은 한자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글씨도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2번을 한 문제 안에 제가 다 직접 넣으려고 한 결과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사자가 나와야지 개인의 사체를 썼다라는 개인 사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뒤에서도 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새로운 주식을 인수, 이때는 인수가 받는 거라고 했어요. 받을 수에는 손이 없다. 인수한다, 받을 수 말이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부여된 사체, 회사의 사자를 쓰라고 이야기했지 개인의 사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숫자를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가 최소한 20개 이상이 보여요. 밑줄이 없고 한자로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우편물과 관련된 배달 또는 수령 등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가까이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배달의 기본 원칙들 포함해서 말이죠. 계리직 관련 한자 문제였습니다. 자, 3번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한자어의 표기가 옳은 것이 2018 계리직 2년 연속 한자의 표기가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2020 계리직 시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공개되고 하면 제가 또다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해, 지금 이 시기로서는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었고요. 이것이 앞에 역시 한자 관련 문제 때 한자 최근 기출로 한번 설명한 바가 있었죠. 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했어요. 과태료에 오늘 지날 과자, 이제 여러분이 응용한다면 경과할 때 우리가 과자 썼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자를 허공에 한 번쯤은 써보기로 하면 더 좋겠죠. 실사변이 들어가야 지날 경이지 첩경을 뜻하는 빠른 길, 그럴 때는 빠를 경자, 지날 경자에는 지름길 경자에는 또한 더불어 책받침변이 있었으니까 이 실사변과 구별하라고 했을 때 지날 과를 또다시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자, 과태료 태, 게을을 태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게을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어떤 범법행위, 벌금을 내는 것 중에 하나 과태료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이제 벌금이라고 하는 게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무인 카메라 같은 데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흔히 선납을 한다고 하죠. 선납을 하면 20% 정도 줄여주는 것. 그것이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경찰에게 딱 잡힌 거예요. 자, 잠깐 서주세요. 막 불법 유턴했네요. 이리 오세요. 뭐 이렇게 중앙성침 뭐 벌금 몇 점에 돈 지금 내세요 하는 게 일종의 범칙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종종 구별해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범칙금은 현장에서.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 보통 5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 중 음주운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벌점도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과태료는 이제 내면 벌점은 없어지는 것이죠. 선납을 하고 돈으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의무 태만을 한 사람이죠. 의무 이행에 대해 태만, 게을렀다라는 거죠. 태만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 과태료가 됩니다. 한자로 맞았네요. 자, 그런데 이번은 본 회의의 주요 안건을 부의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주요 안건을 제출하고 상정하고 내는 것을 부의했다고 하는데 한자를 보니까 얘는 전혀 다르군요. 부의 부자에 거동의자를 썼는데요. 이것은 동음 이의어. 바로 우리가 사람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부조한다고 하죠. 부조. 그걸 부조금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조할 때 내는 돈이나 물건을 바로 부의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부의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대부분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거죠.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라고 우리가 맞춤법상 주의해야 되네. 부주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도울 부자에다가 그리고 도울 조자가 포함이 되는 게 부조가 되는 거예요. 부주했다, 부주금을 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도울 부자, 도울 조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음이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어야 된다는 거죠. 주요 안건을 부의했다. 자, 오늘 두 번이나 이 한자를 다 했어요. 첫 번째 신주 인수권 부사체 할 때 붙을 부자 했죠. 그리고 의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일으키다 이거 다 했잖아요. 의논할 의, 붙을 부자에다가 의논할 의자를 썼기 때문에 이때 부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요 안건을 내가 제출했다라는 거죠. 붙였다라는 의미 자체가 냈다, 제출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논의할 것에 대해서 말이죠. 동음 이의어 부의를 주었고요. 자, 3번도 백중세라는 거 우리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도 공인 중개사 할 때 중자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다만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냐 둘째냐라는 막상 막하의 경기를 말하는 거지 일백백과 가운데 중자가 모두 틀렸다라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그러면 그게 이 한자 맞아요. 100가지 중에. 하지만 백중세라는 것은 모두 사람인 변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맛 100을 뜻하는 그리고 또한 중자에도 버금 중자를 써야 되는 백중세가 되겠습니다. 맛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큰아버지 이럴 때 백부라고 하죠. 백부. 큰어머니는 백모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를 뜻하는 사람인 변이 되고 보통 우리가 둘째는 숙부, 숙모,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바로 버금 중자를 쓰게 된 것이 이렇게 고쳐서 백중이 되겠습니다. 사람인 백중지세에 둘 다 들어간다는 것 지금이라도 기억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그의 의견에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다. 추호. 뜻풀에 의하면 우리가 들어본 듯한 아주 조금이라는 거죠. 추호도 거짓이 없어요. 아주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추호도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자를 보면 어원상으로 보면 이것이 가을에 털억. 가을에 보통 털갈이 하면서 털들이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다 빠지면서 동물들도. 그런 것이 추호라는 말의 어원인데 지금 한자를 보면 얘가 뭐예요? 보호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지킬 호자가 나왔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게 보호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니면은 동물 보호단체입니다. 잔디 보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면 호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나 추호의 호자는 가을에 지킨다 이런 말이 어원상 전혀 아니었던 거죠. 자, 그것을 고쳤더니 털억, 털 모자가 여기에 보이네요. 털억 호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가을에 털억, 가을에 짧은 털억이라는 말에서 아주 조금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된 거죠. 어원상으로는 가을에 털억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이러면 당황하더라고. 가을에 털억이 뭐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많이 들어본 한자어라는 거죠. 가을에 털억, 짧은 털, 아주 조금이라고 해서 예문도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죠. 추호도 잘못이 없다.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다. 추호도 거짓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비슷한 느낌의 가을 추자 관련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추파, 추파를 던지다 할 때에도 어원상으로 보면 가을 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역시 제가 어떤 이론 시간에 국어 이론 시간에는 많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가을 추자에 물결 파자 있죠? 그러면은 가을에 잔잔한 물결이에요. 가을에는 은은한 물결, 여름에는 무슨 뭐 태풍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물결이 막 센데 가을에는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잔잔한 가을의 물가에 가을에서의 물결에 누가 돌멩이 하나를 딱 던져요. 그럼 파문이 일어난다. 파동이 생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두 물결 파자입니다. 그래서 추파라는 말은 주로 이성에게 보내는 은은한 눈빛을 뜻해요. 진짜 저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당신 좀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눈빛을 보내는 것이 추파, 추파를 던진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공통점 가을 추로 시작하는 어원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 뜻은 이 어원과 좀 달라진 거죠.
추호와 추파라는 말을 새로운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추호는 아주 조금, 추파는 이성에게 보내는 은은한 눈빛, 눈짓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들을 계속 만들어 보고 응용하고, 얘는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결파자고요. 아까 우리가 파투가 났다 할 때는 돌석자가 들어가는 깨뜨릴 파자죠. 돌로 깨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색깔로 구별할 때 여러분이 그 색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죠. 얘는 물이 있어서 물결파자, 얘는 돌이 있어서 깨뜨릴 파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은 세 문제로 마무리를 하긴 하는데요. 이 세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 계리직 문제가 이런 거구나. 계리직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며, 그리고 계리직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계리직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전문 용어들,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잘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 전문 용어들도 적절하게 쓰면서 관심이죠. 아, 이게 바로 금융 및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 말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한자어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바꿔보고. 근데 여러분이 일일이 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제가 이미 우리 교재 뒤에 변환해서 과거의 기출문제들, 즉 우리 한자 문제가 아니라 우편 및 금융상식과 관련된 기출문제 등의 어휘를 제가 변환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따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나온 걸 변환했으니까 뒤에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일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 문제였지만 꼼꼼하게 선지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4번부터 또 새로 시작하도록 할게요.